동양철학 에세이, 주역, 점쟁이와 철학자, 실제 세계와 수, 역은 세계의 변화를 개와 효로 상징하고 개사와 효사는 그 상징을 말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역의 괴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괴효의 변화에는 일정한 수리 법칙이 있고 그에 따라 해석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사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상수학의 논리라는 것도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나 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머리에 냈던 퀴즈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나그네들이 낸 돈을 모두 합치면 2,700원이고 거기에 중간에서 심부름한 아이가 슬쩍 한 200원을 합쳐도 2,900원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처음에 3,000원에서 100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면 나그네들이 낸 돈은 모두 2,700원이고 그 중에서 주인이 2,500원을 가졌고 심부름꾼이 200원을 가졌으니 아무런 착오도 없었던 것입니다. 100원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 이 퀴즈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나 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 수리로 운명을 해석하는 경우에 흔히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수가 곧 참 세계라고 생각한 서양 고대의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의 원리에 따라 태양계에는 10개의 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이들이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확실합니다. 현대과학에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구, 금성, 화성, 수성, 토성 등의 행성과 태양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별입니다. 우선 스스로 빛을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 하여 행성과는 다른 종류로 분류합니다. 지구와 달도 종류가 다릅니다. 달은 지구의 위성입니다.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소행성들은 왜 그 10에 넣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은 기초에서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는 대상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대상 세계와 우리의 분류 방식을 무시하고 수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하늘과 사람은 닮은 꼴이라 하여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두 눈이 있는 것과 같고 천지에 온 육기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오장육부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있는 것과 눈이 두인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눈 외에도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을 뿐더러 우주에는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태양계와 같은 구조가 수백억 개 모여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그 하나하나의 태양계에는 각각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수의 신비한 법칙으로 밝힌 주역의 운명론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아무 관련이 없는 수를 서로 더하고 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들, 여인숙 주인, 심부름하는 아이 중 누구도 가져가지 않은 100원을 찾아 헤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역은 미래를 알려주는가? 주역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주역에는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고 주역을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의 미래와 사물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역은 인류 정신 문화의 유산이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여 오늘의 자신을 더 잘 알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주역의 정신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 두 번째 태도가 보통 주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역은 과거 무지한 시대의 유치한 부호놀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독자라면 여기까지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역의 원리를 알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이 매혹적인 주장이 우리 과학적인 태도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들, 딸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중요한 거래가 잘 이루어져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 서로 모르는 것이 많은 한 쌍의 남녀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기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염려 등등 너무나 인간적이고 절실한 소망들에 대답하는 것에서부터 국가의 미래나 세계 정세는 물론이고 인류의 미래를 떠맡고 있는 과학기술의 최첨단 이론에 대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비한 책으로 주역을 믿는 태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역이 인기를 유지하고 복잡한 이론을 계속 만들어오고 세상의 온갖 일에 끼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봉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주역이 어째서 그토록 신비하고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는 궁색합니다. 다만 성인이나 신인이 만들었다거나 하늘이 내려준 신비한 기적으로 주역 탄생의 신비성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역의 신비와 위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방도가 없습니다. 주역을 믿는 사람들이 신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점투성이로 보이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1989년에 중국에서 출판된 어떤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81년 1월 미국 해군 천문대의 두 과학자는 태양계에 10번째 행성이 존재한다고 예언하였다. 매스컴은 이 특종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감격하고 토론하고 찬탄했다. 일찍이 1940년대 한 중국인 학자가 역학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10번째 행성의 존재를 계산하고 모광성이라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1940년 11월 1일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통과된 사천 출신 유자화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 8개 우주론과 현대 천문학 한 행성에 대한 예측이다. 이 중국인 학자는 현대 천문학 이론과 주역의 하도, 낙서, 수리를 결합하여 이러한 예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미 오래전에 10번째 행성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현대 천문학의 이론과 관측 자료, 계산 자료를 이용하였다면 이 논문의 결론이 주역의 원리에서 나왔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중국의 역학 신봉자들에게는 역시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현대과학의 놀라운 성과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시점의 주역 신봉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학술 연구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열어놓은 중국에서 이 모습은 흥미있게 나타납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역 신봉파는 중국 학술계에 다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점차 흥성하고 있다. 새로운 신봉파들은 근대 이후 국내외의 성과 외에도 주역 속에 포함된 현대 과학 내용을 계속 끌어내고 또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였다. 주역을 중국 고대 자연과학 모든 분야의 원류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역 속에는 고대 천문학이 있고 중국 의학의 기본 이론이 있고 고대 수학의 성과가 있다는 등등이다. 그리고 이 몇 년 사이에 기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송대 이후 기공의 이론적 근원인 내단설은 역학의 도식을 많이 끌어왔으므로 기공의 유행은 또한 역학에 생기를 주었다. 인체의 건강과 장수는 여러 요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체에는 산과 바다를 움직이고 백만 대군을 막아내는 능력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신비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대과학의 진보로 일반인들은 우주의 신비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게 된 반면 현대의학의 결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체의 신비가 도리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인체의 신비는 태극, 음양, 오행, 팔괘, 선천, 후천 따위의 관념 속에 들어있고 다양한 역학 도형 속에 들어있다. 특히 흑백이 서로 휘감아도는 음양, 어도는 더욱 사람들이 오묘 무궁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심코 만든 S형 곡선에 수학 원리가 있고 물리학 원리가 있고 천문 기상학이 있고 인체의 신비가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중국 의학의 표시가 되었고 기공학회의 상징이 되었고 주역의 대표가 되었고 중국 고대 문명의 상징이 되었다. 주인은 주역 앞부분에 하도와 낙서를 붙였는데 황백가는 이것을 양자를 데려와서 하레비로 삼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음양어도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만일 황백가가 지금 살아온다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신봉파가 주역 속에 현대 과학이 들어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배열은 이진법을 담고 있다. 주역의 사상은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 양자론을 담고 있다. 주역의 방형도에서 피락 방정식, 화학 원소 주기율을 끌어낼 수 있다. 역술 속에 현대의 원자 모형이 들어있다. 흑백이 서로 휘감고 있는 음양어도는 바로 양자도이며 이는 보어의 상보성 이론의 설명이고 생물학자가 보면 그 그림은 동물의 배태다. 주역 이론에 중국 의학의 모든 이론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주역을 계승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양의 선인들이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특수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주역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 집중과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과학의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식과 기호와 과학 언어로 표현되어 극도로 추상화되었다면 주역은 모호한 상징과 한문이라는 비일상적 문자와 또한 주역 신봉자들의 특수한 해석으로 신비화되어 있습니다. 신비화된 주역 이론은 과학에도 낄 자리가 없고 대중들에게도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을 알면 우주를 안다느니 귀신을 부린다느니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을 만들어냈을 때 가졌던 나약함과 의뢰심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신이 지어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존재인 모양입니다. 사람의 손발과 지혜가 만들어낸 주역이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사귀는 처녀의 사주가 적힌 쪽지를 꼭 쥐고 누구에겐가 점치러 가는 어머니들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보다 더 시원스레 판단을 내려주기도 하며 사리를 잘 알고 남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카운슬러가 되고 쪽집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사람과 상담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확신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역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역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실천하기를 포기하고 무슨 신통력을 믿어 우주와 인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에 형성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완하여 만들어낸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고 자기 성찰을 전제한 행동 지침입니다. 주역의 설명 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나온 역사의 산물이며 갈래가 아주 많은 해석과 학설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나 보통 점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래의 세계가 도식적이고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거나 주역이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미래가 나오는 신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역의 이론이 고대 과학 기술과 일상생활 속의 하나의 사고방식으로서 널리 파고들어가 미신과도 붙고 경험 과학의 원리로 원용되기도 하여 잡다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점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역의 신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고대 과학이 모두 주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수는 1, 3, 5, 7, 9는 홀수, 양수요, 2, 4, 6, 8, 10은 짝수, 음수이며 이들의 합은 55라는 정도의 초보적인 개념과 논리를 기초로 합니다. 주역에는 정수만이 쓰입니다. 주역의 책으로 만들어진 시기에서 그리 멀지 않을 때에 나온 중국 고대 수학책, 구장산술, 주비상경 등에는 삼각형, 사다리꼴, 원, 부채꼴의 면적 구하기, 비례문제, 육면체, 원기둥, 각기둥, 원뿔, 각뿔 등의 최적 구하기, 개방술과 구고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역의 수로는 물론이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역의 원리를 연역하여 이들 수학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역에서 디락 방정식이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현대과학의 최첨단 이론을 주역은 이미 고대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니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신비의 책이다. 인류 지혜의 알파요 오메가다. 자잘한 인간들이 감히 멋모르고 비판할 책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 필요가 있을까요? 동양 고전에 대한 신비화는 동양 철학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역이 인류의 정신적 유산임을 부정하거나 그 철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를 단련하는데 철학 공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는 주역을 철학사 안에서 의미 있는 책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